네, 송영길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탈원전 정책 거의 집착 수준에서 진행될 때 원전 건설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태양광 발전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하는 등 소신 발언도 많이 하셨습니다. 반면에 또 의회의 말실수로 가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송영길 후보자의 개인 정치 역량과 인천시정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현 장. 서울시장이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정치적 무게감 때문이죠. 역대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제, 그리고 역량이 공약만큼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저는 그 후보자에게 신상, 도덕성, 주변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86그룹의 맏형인데 정작 운동권 진영 내에서는 그 인기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 동문이자 40년 친구 우상호 의원부터 송 후보의 출마를 강력하게 반대했었는데요. 집단적 이해관계의 논리, 거기에서 초월해서 선을 긋는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좀 개인주의적 성향이 아니냐, 그리고 자존감이 좀 강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운동권의 그런 패거리 문화는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운동권 출신이지만 민평련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김근태 선배님의 그 정신을 믿은 민평련이라는 조직이 우리 당의 운동권 출신의 가장 큰 조직인데 저는 가입을 하지 않았고, 제가 지난 대선 때 운동권 동무의 기득권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하면서. 마찬가지로 검찰 동무의 기득권도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동무의 정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부터 반성하지 않고 검찰만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특별히 계보가 없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송파로 이사 온 게 송영길 파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소신 있게 해왔지만 그러다고 제가 튀는 행동을 하거나 선당 후사 입장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우상호 의원이 저를 비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인천시장을 하던 친구가 서울시장 온다는 것이냐에 대해서 당연히 심도 거부감이 있는 것은 저라도 입장에서 당연히 들 수 있는. 저는 그분들에게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 대안을 마련해서 내가 무슨 전략 공천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당의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서 경선에 임해서 내가 또 일종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그런 충정을 많이 이해가 돼서 이제 당이 하나로 통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8억 원을 신고했더라고요. 그 2010년 인천시장 시절에 마이너스 7,800만 원 맞죠? 2013년에 3억 원. 거기서 재산이 늘긴 했는데 노선위원회 당대표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청렴한 것인지 아니면 좀 재테크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청렴, 재테크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좀 재산을 줄이는 데 대해서 좀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딱 한 평을 소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굳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에 대한 좀 관심이 없었고, 제 아내도 그런 입장에서 그냥 공직에 있는 동안 이 공직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려서는 안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까요? 재산이 약간씩 변동이 있는 것들은 아버님에 대한 그 고지, 불고지 문제 차이에 따라 그런 거고, 그때 정치자금이 들어왔을 때 그걸 넣었다 뺐다 하는 것 때문에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전세 아파트 살고 있지만 우리 서울 우리 무주택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54%는 10%가 높습니다. 그만큼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집 없는 젊은 분들이 다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서 집을 사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런 청년 무주택자가 함께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들의 같은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가 서울시장에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앞두고 강남 3구의 송파에 집을 잡으셨는데 월세라도 해도 금액이 좀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공교롭게 송파와 인연이 있는 게 제 아버님도 송파에 사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저 여동생도 오금동에 살고 있고 장모님도 이 거여동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처형이 살고 11세대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5천만 원에 180만 원 대략 방 2개짜리를 임시로 계약을 해서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인천시장 선거에 나섰을 때 그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이 8년간 부채 7조 원의 빚장치를 벌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4년 후 보니까 퇴임 때 그 인천시 빚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은 송 후보에게 서울시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 자질론을 펴고 있는데 저 인천시장으로서 성공했다고 자평하십니까? 부채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상수 시장 때 너무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해놨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된 것을 제가 시장에서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 사업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 2호선 공사입니다. 수천억이 드는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 우리 신영석 선배님 와 계십니다만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돼서 그 경기장을 열리고 있게 이상을 지어야 됐습니다. 그 아시안게임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경기장 건설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별도로 크게 토목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대가는 과정에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숨어있는 부채가 2조가 넘었고 하루에 제가 이자를 11억씩 1년에 4천억, 1조 6천억의 이자를 갚았습니다. 숨어있던 부채를 다 해결했습니다. 임기 말에는 흑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남춘 시장의 인천시는 부채율이 전국에 1등으로 양호하게 재정 건전성이 높은 인천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 부채를 가지고 오 시장이 실패한 시행을 하는 것은 제가 보고받고 확인한 통계로는 박원순 시장이 시작됐을 때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20조의 부채를 물려받았습니다. 7조의 빚을 박원순 시장이 갚았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오세훈 시장이 시작돼서 또 3조의 빚을 늘려놨습니다. 그 빚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빚인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송영길의 부처는 인천에 사람의 턱대를 바꿔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치를 통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유치됨으로써 셀트리온과 동아제약, 아지노모토와 함께 세계 최고의 바이오 시밀러 단지를 만들어냈고 세계 녹색기후기금, 뉴욕주립대 FIT, 체릭스쿨을 비롯한 국제학교를 유치했고 하나금융타운, BMW, 보잉사 훈련센터를 비롯해서 이 중무장대형 그런 그레이 이 회색 도시 인천을 글로벌한 도시로 바꿔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박남춘 시장이 송영길 시장 때 만든 것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천의 산업의 토대를 바꿔놨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2014년 지방선거 때 낙선하셔가지고 연임이 실패했는데 그 어떤 요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참 뼈아픈 지적인데 그때가 아시다시피 4.16 바로 그 해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선거운동을 기분도 안 났습니다. 선거운동 제대로 안 했습니다. 검은 유세차도 하지 않고. 근데 그게 좀 저로서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었는데 선거는 선거대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때 선거는 이 정몽준 후보님이 서울시장으로 나왔고 유정복 후보님이 인천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 때는 정몽준 후보는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별로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박근혜 후보님의 대통령이 비서실장 출신이라서 모든 청와대와 친박이 동원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2번이나 인천의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돌아가셨던 성완종 씨가 충청도 향후회로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엄청난 자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속에 제가 너무 안이하게 되면서 1.8% 차로 졌습니다만 저는 질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고 너무 안이하게 되었다가 그러한 승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것이 저로서는 또
그래서清華대학에 2년 공부하면서 새롭게 저 자신을 연단하는 겸허하게 저를 만드는 소중한 성숙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장이 되면 그 도시재생 같은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박원순 2기 시즌2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어받고 싶은 게 있다면 대략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원순 시장께서 이명박 대통령 시장 때 만들었던 유통 열풍을 조정하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됐습니다. 2013년, 14년 출구 전략으로 약 300여 개의 재개발을 취소하고 그 주민의 2분의 1 이상 동의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해서 불가피한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재개발을 지정한 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바람에 공급이 늦어졌어요. 최소한 주택은 4년 이상의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때 적극적인 인허가 조치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이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재개발들은 축제시켜서 박원순 시장 때와 다르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세훈 시장과의 후보와의 차이는 오세훈 후보는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이 절차를 빨리 따면서 민간 위주의 개발을 추구하겠다 하는데 저는 공공개발과 같이 균형을 맞춰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개발은 중간에 수많은 법적 분쟁으로 공급이 차질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에서에 따른 차이가 있고 말씀드립니다. 잘한 것은 뭐냐? 강남에 비해서 강북의 이 지하철 인프라가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발전이 이 강남과 강북의 소득 격차가 큰 문제가 되어 있어서 박원순 시장께서 제2차 철도망 계획을 통해 신강북선,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강북 횡단선을 비롯해서 이런 경절천을 촘촘하게 넣어가지고 이 강북 지역의 어떤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건 너무 잘한 일이다. 이것을 저는 보완해서 강북 5대 역세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행정으로 여러 가지 돌봄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배려하는 정책들을 시민단체 도덕적 해이 이런 걸 철저히 경계하고 해야겠지만 잘한 것은 개선해 가겠습니다. 한 예로 제가 족방촌 동자동을 갔더니 여기 서울역 바로 맞은편 쪽입니다. 800에서 900의 족방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족방촌 상담소를 만들어서 족방에 사시는 분들이 샤워도 하고 이불 빨래를 대형 세탁기를 빛을 통해 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우시더라고요. 그런 좋은 따뜻한 서민들을 베푼 것을 잘 보완하겠습니다. 본 시장이 서민들을 위한다고 요즘에 노후주택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신경 쓰는 거 참 바람직한 일인데 그 내용은 대단히 거칠고 별로 선전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안심소득하겠다고 막 그걸 서민용이라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500명 지금 정책 실험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한다고 500명, 1000만 도시에 500명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그 다음에 서울론을 론칭했다고 저소득층한테 이걸 사교육에 배움에 기회를 줬다고 어저께도 행사장에 홍보를 하시던데 그것도 내용을 보면 서울론 지금 대상자 5천에서 6천 명 정도이고 실제로 교재비가 많이 들어가서 1인당 64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과연 이게 일타 강사들 이 강서류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는 비판이 같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이러한 거칠의식에 보여주는 코스프레가 아니라 저는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직접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은 그 진보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 서울시를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취임 후에 시민단체 지원을 대폭 축소했는데요. 그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이 됐을 때 인천의료원이 매년 40억씩 적자가 났거든요. 홍준표 후보께서도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노조 핑계를 대고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인천의료원이 최초의 제1호 코로나 환자, 무안에서 온 중국 여성을 성공적으로 치료해서 보내가지고 그분이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의료 수준에 감동했다고 SNS에 글을 올려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40억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의료원이 돈 없는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어떠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그 통계를 가져와라. 이 통계가 좋으면 나는 60억, 100억이라도 지원하겠다. 이런 자세로
행정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지금 각각의 복지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 명분을 위해서 도덕적 해이나 예산의 누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판단의 기준은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가를 평가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게 무슨 적자가 나니까 A캐릭이다라고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을 좀 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그런 이제 평가와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분석들을 많이 받아봤고 실제로 그런 혈세 시민의 세금들이 누수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적발이 됐어요. 그런 데 대해서 좀 살펴보셨어요. 그러겠습니다. 사안별로 저희가 모든 걸 이렇게 일관성 된 게 아니라 사안별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잘 체크해서 그런 노수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서울은 조선시대 한양 수도로 정해진 이게 4대 문 밖으로 그 소위 왕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들어와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500년 이상의 서울의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따른 문제가 여러 가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겨레 김규원 선임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김규원입니다. 최근에 그 송 후보께서는 그 방송에 나와서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하면 지금 현재 청와대로 다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시민들한테 이렇게 점점 개방되어 있는 이 시설을 다시 대통령실로 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가 약간 확대된 면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획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 기간이 종료되면 원상 회복 의무가 부동산 거래 표준 약관에 인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이야기한 것인데 예를 들어 임대인은 국민이고 임차인은 정권이고 5년 동안 임기를 헌법에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께서 선거 시절에 용산 시대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광화문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용산 시대로 이야기해서 국민이 지금도 50% 이상이 반대하는 일을 일방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게 옮긴다고 이제 문제가 끝나는 것이냐. 지금부터 문제가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단순 용산 시민들의 교통 문제와 시위로 인한 소음 공해, 몽사를 앓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저는 외교 국방에 심각한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어서 지금 반사로 쓸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가 지금 무슨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을 가지고 이 정말 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는 외교 우전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방부를 5개로 포기해요. 만약 아크로비스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연평도 폭격 도발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어요. 아크로비스에서 용산에 있는 지무실까지 오는데 18분 걸리는 그 기간 동안 못 견뎌요. 당장 오름으로 가서 이 재난 지하 벙커로 들어가면 지금 청와대 지하에는 60개 회선이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전방 상황과 모든 게 모니터가 돼서 국군 통수권자가 지금 반격을 해야 될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바로 지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지금 용산은 안 갖춰져 있습니다. 국방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저기 헬기장을 대통령이 전역으로 뺏어간 바람에 국방부 장관 합참장 헬기장을 노들섬으로 옮기겠다는데 일반 시민에게 노출되고 개방되는 것에 국방부 장관 합참장의 헬기가 뜨고 내리고 군사 기밀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불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이 통수권자와 합참부장, 국방부장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한 곳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펜타곤과 화이트하우스를 한 곳에 모아놓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6,500명의 군인이 근무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통령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무슨 구한 말도 아니고 조선시대 말도 아닌데 외국 군대, 아무리 우방이라고 하지만 외국 군대 옆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이게 저는 본말이 청와대를 개방한다는데 대통령이 근무하는 공간의 개방에 의미가 있는 거지. 대통령이 떠난 자리 개방이라는 게 무슨 일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지속적 의미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큽니다. 당장 저는 보통 최근 8분만 했다고 언론이 이야기했지만 그 대통령의 8분 출근 퇴근을 보장하기 위해 수십만의 우리 서울 시민들이 대기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우님 근데 죄송한데 조금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질문할 게 많은데. 네. 네. 그럼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그 대통령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용산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청와대로 돌아갈 겁니까? 아니면 뭐 많은 전문가들은 이참에 세종시로 가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민주당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지금 제대로 안 세워서 이런 일이 난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민석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참에 세종으로 이전하자 이런 그 견해도 하나 좀 검토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걸 갖다 붙다는 말을 때는 아니고 5년 뒤에 국민의 평가와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청와대가 개방돼서 많은 국민들이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0만 명 이상 네. 신청했다고 하고 매일 4만 명 이상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뭐 자리가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청와대 개방되면 저라도 가보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와대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80만 명이 1년에 왔다 갔습니다. 개방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실제 직무하다가 마주치는 우리 아이들, 그 관광객들에게 손도 흔들어주고 사진을 찍어줄 때도 있었습니다. 화이트하우스도 그러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의사당이든 이 대통령 집무실이든 실제 근무하고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는 그 공간을 다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근데 정작 이 청와대는 내주고 대통령이 실제 직무하는 육군본부는 전쟁 기념관에서 보면 국방부 부속 건물이 크게 성냥글자 가로막혀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세계 선진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다 사진도 찍고 관광객들이 저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다 이거를 볼 텐데 저거를 그럼 이걸 허려야 될 건지 앞으로 그러면 의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외국 대통령이 왔을 때 취타되나 제대로 된 의전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윤석열 당선자에게 그렇게 제안했다면 집무실 그쪽으로 가더라도 영빈관이라도 활용을 하십시오. 영빈관에 상들개도 있고 좀 격식에 갖춘 의전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분명히 다시 이제 영빈관 만든다 그럴 거예요. 또 관사도 또 지어야 될 텐데 혈세 낭비이고 더구나 그 용산 그 땅은 아직 토양 오염 문제도 검증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용산 기지가 지금 10%밖에 반환이 안 돼 있습니다.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겁니다. 용산 이전에. 용산을 우리 시민에게 역사문화 생태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관련 특별법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용산공원을 대통령 집무실이 뺏어간 꼴이잖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식의 그러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비판적인 의견이 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출근 시에 기자들과 그 문간에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든가 또는 같은 그 층에서 뭐 비서실장이나 수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뭐 이런 모습 같은 거 이런 건 또 좀 좋은 풍경으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에서 좀 잘 못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 정권 초기에는 전부 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칭찬하고 그때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와이셔츠 바람에 같이 대하고 뭐 청와대 직원들하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이런 걸 가지고 엄청 홍보를 하고 뭐 박근혜 때와 다르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대통령께서 그러한 그 코스프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언론 프레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처럼 포디움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받아야 그게 소통하는 거지. 저렇게 남대문에 어디 가서 시장 본다 이게 하나의 쇼가 아니라 그거 한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경호원들이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러겠어요.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후보께서도 시장 시절에
제대로 언론 접촉을 안 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인터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시장이 되면 정기적으로 언론 프레스를 통해서 직접 시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시정 현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용산공원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요. 용산공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게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한미연합사였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 지도를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허리 부분이 한 반쯤 잘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다시 이제 그 대통령실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이 대통령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둬야 됩니까? 아니면 정리를 해서 뭐 이를테면 국방부나 합참은 뭐 계룡대라든가 저쪽 그 수방사 쪽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청와대는 또 대통령실은 적절한 곳으로 옮겨서 좀 온전한 용산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외교부와 국방부가 저렇게 진발돼서 이렇게 됐는데 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고민이 큽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태스크포스 등 만들어서 수많은 외교 국방 전문가들과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UA의 어반 에어 모빌리티, 소위 나르는 택시 시대가 2028년부터 이제 현실화되는데, 김포 쪽에서 지금 인터컨티넨탈 앞에 현대차 공간 건물이 지금 한전 부지에 50층짜리 빌딩을 3개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UAM 기지가 만들어질 텐데 한강 상공을 통해 주 UAM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반경 3.7km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웜홀처럼 이렇게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그럽니다만 그 통행 금지적이 그것도 대단히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미확인 비행체가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진입했을 경우에 식별, 감별해서 요격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 시간이 나오지 않는 거로 심각한 저는 도시계획의 뒤틀림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는 오히려 용산시대의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라고 용비 어천가를 보고 있는데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우리 서울시 모든 용산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어떤 대안과 보완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